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기다렸던 FOMC 진행이 됐습니다. 네. 신중론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기존의 입장을 그냥 유지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던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지금 미국 증시, FOMC를 전반적으로 다 합해서 보면 이제는 시장이 좀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죠. 시장이 실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의 이 관세 리스크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확장될 수 있고 또한 일시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래 공포라고 해서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죠. 네. 그렇지만 반면에 지금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튼튼한 점이라든지 지금 센티먼트가 정말 최악으로 갔잖아요. 여기서는 더 이상 눌러도 잘 안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중요한 뉴스인 유동성 관련된 부분. 네. 어쨌든 간에 미 연준은 올해 추가적으로 2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시도 제법 올랐죠. 네. 물론 그저께는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금리 동결했지만 올해 2번, 그리고 또 내년에도 2번, 그리고 또 2027년에는 한 번 정도 인하할 수 있는 수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인플레이션도 지금 보면은 좀 높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관세 때문에 올라갈 수 있죠. 0.3%포인트 정도 더 높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 관세 때문에 저희가 계산했던 게 0.4에서 0.5% 정도 영향을 미칠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숫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년도의 인플레이션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2.2%, 또 2027년에 또 2%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GDP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대부분 다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는 안 온다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유동성을 부여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또한 QT까지도 양적 긴축 부분에 있어서도 약 250억 달러 월간에서 약 50억 달러로 확 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호재성 뉴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름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잘 소화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PC 같은 경우도 연말 기대치가 종전 대비 좀 올라가긴 했는데 월가에서는 극단적으로 3%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시장이 예상했던 최악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잘 간밤에 소화를 해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금리 인하 2차례 정도라고 좀 우리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혹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얼마나 관세를 올리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변수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웰 의장의 발언을 보시면은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공급망의 변화가 이제 완전히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바뀌게 되고 더 이상은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페드 와치에서 나온 숫자들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어쨌든 6월 달에 한번 내려주는 거, 그리고 또 다음에 내려주는 것이 9월 달. 그래서 이제 올해 2차례 정도 내려주는데 시장은 조금 더 빨리 한 번 더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올해 연말쯤 됐었을 때 한 번 더. 그래서 올해 0.5가 아니라 0.75 정도 추가로 내려줄 거다고 예측하는데, 근데 이제 0.75 내려주고 나면 계속 안 내리다가 2026년 말이 돼야지 또 한 번 더 내려준다. 대충 어쨌든 시나리오는 두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숫자를 지금 이제 시장이 예측하게 되고요. 저는 이거를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경기가 침체가 아니었고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고 GDP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에서 금리를 0.75 내려주고 한 번 올리고 또 다시 0.75 내려줘서 총 1.25% 내리고 난 이후부터 닷컴 버블이 시작됐거든요. 유동성 부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켜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케줄대로 가면 추가로 0.5% 내리면 1.25가 아니라 1.5% 내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를 내리는 폭이 2.5% 이하로 내리는 게 아니라서 더 네. 많이 내리는 게 아니고 네. 3% 미만의 금리는 안 볼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시나리오가 들어가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뭐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또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 일단 이 파월 의장 자체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뭐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길게 볼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하긴 했거든요. 일단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림자가 사실상 증시에 조금 더 짙어지고 있는 시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맞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센티멘탈에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만 평가를 해도 되는 건지 기회로 가져가도 되는 시기일까요? 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요. 네. 경기 둔화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 둔화이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0.5%만 내려주는 것이죠. 경기 침체라고 생각한다면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거고 네. 그만큼 이제 펀더멘탈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일 거지만 지금의 스케줄로 잡으면은 여전히 금리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한 숫자 보시면 올해 1사분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마이너스 1.8% 성장률. 네. 전 분기 대비해서. 물론 저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경기 침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겠지만 네. 우리는 그 전년도 대비해서 동기의 숫자를 봅니다. 네.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로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 4, 4분기가 YOY로 하면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했었을 때 2.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6%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1.6%의 성장률은 경기 침체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분기별로의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숫자를 보시면 뉴욕 연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캐스트 숫자를 보시면 네. 여전히 2.6% 7%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주 낮게 봤었을 때 1.5%고요. 높게 보면은 2.5%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 연준이 걱정하는 부분은 경제 성장률 1.5%로 떨어지는 것 정도. 예, 그래서 그건 경기 침체가 아니겠죠. 네. 자, 만약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지금 10%의 조정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지금부터 약 12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냐면 평균적으로 약 한 15% 정도 오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다음을 넘겨주시면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여기 보시면은 경기 침체로 안 갈 확률이 75%,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25%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연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지금 저기 오렌지색 선이 네. 지금의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저 하늘색 선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없는 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조정을 되돌리고 상승 주기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12개월 동안으로 생각했었을 때 경기 침체만 없다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의 숫자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결국 짙은 바 차트인데요. 하늘색 차트가 아닌 바 차트. 네. 하늘색은 경기 침체. 바 차트는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기준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거의 이제 바닥 수준에서 여전히 변동성 남아있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변동성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실적을 쫓아가고 경제 성장률을 쫓아갈 테니 아마도 하반기에는 강한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풀이를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펀더멘털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 오는 변동성 오히려 기회로 보자 설명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조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 한 주가 이제 GTC 컨퍼런스가 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젠슨왕의 기조 연설 때는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투자자들이 기조 연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풀이를 해야 될지. 근데 반대로 또 월가에서는 나름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발표한 날은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까지는 또 다시 좀 반등을 해줬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치고 올라갈 모습 아니죠. 네. 아직 120불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은 기대치가 여전히 높았었는데 네. 약간의 뭐 어떤 실망 매물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하반기 블랙웰 울트라 내년에 베라 루빈 출시 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GM과 AI 제조 모델 훈련을 위한 파트너십 발표라든지 로보틱스, 통신형 AI 기술 혁신 소개 이런 부분들 쭉 보고 있으면 여전히 성장이 남아있다. 만약에 주가가 계속 무너질 거고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점유율은 뺏기고 마진은 축소되고 네. 성장성은 뚝뚝 떨어진다. 이게 반영이 되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지만 네.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이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블랙웰의 생산은 지금 풀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생산을 뭐 최고치로 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서 이 대규모 AI 서비스를 보다 최적화시키려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물론 마진이 축소할 수는 있지만 볼륨이 엄청나게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엔비디아의 다이나모라는 개념, 핵심 개념에 대해서 좀 넘겨주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주요 기능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이 다이나모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 좀 넘겨주십시오. 블랙웰 시스템과 루빈 시스템이 아래서의 규모의 확장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GPU의 이 탑재량이 아주 많이 증가를 할 거다라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CO라고 하는 게 이제 비효율성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급격하게 감소를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결국 TCO는 이 IT 섹터의 기술력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될 거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만 시키면 물론 마진은 축소되겠지만 이익의 증가는 굉장히 높을 거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었을 때 CAGR 3년 동안에 34%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헷갈릴 수 있으나 또 특히 뭐 딥시크 때문에 뭐 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렇지만 이 AI 사이클은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성장기에 주가가 고점을 치는 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장기가 지나가고 네. 이제 완전히 성숙기에 접어들었었을 때는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여전히 성장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발표 내용을 잘 보시면 아직까지 참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를 이길 자들이 없긴 했습니다만 성장 기간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 안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 테슬라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전체 점유율이 20%,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최근 중국 쪽 업체들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테슬라를 계속해서 추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기로 느껴야 될까요? 기술력을 추월했다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어쨌든 판매 대수가 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자,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결국 처음에 시작이 뭐였냐면 전기차. 그죠? 전기차로서 가장 매출이 높았고 판매 대수가 높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했던 2019년 3, 4분기 이후부터 주가가 자그마치 20배나 폭등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주가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그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둔화된 게 아니냐. 그래서 보시면은 테슬라 1분기 판매 대수 36만 대 전망이 되고 있고 기존은 42만 대였으니까 좀 낮춰 잡았죠. 미국 판매량도 8만 4천 대로 6.5%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 네. 이 얘기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은 자그마치 마이너스 40% 이상의 급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확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네. 근데 주가가 확 올라가는 부분이 사실 뭐 200달러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뭐 500달러 근처까지 갔었던 그 이유는 이 판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네. 자율주행이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어떤 매출이 제대로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로 되돌아간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이 조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AI 기술력은 아직 중국이 쫓아오려면 한참 멀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출시가 되기 시작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50%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나와서 수익이 올려지는 것이 보여야 되니까. 그쵸. 그 전까지는 여전히 이 전기차의 판매 대수, 지금 중국의 이 테슬라 모델 3와 샤오미의 SU7의 이 판매 대수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예, 계속 넘겨주셔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전히 지금 보시면 이제 2025년에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네. 결국 자율주행이 더 중요하다. 자율주행의 경쟁력과 기술력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좀 예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의 판매 대수만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자율주행이나 추후 로보택시 또 저가형 모델 출시 등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 증시에 이제 반등과 관련된 많은 이제 의문들이 드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미국 주식이 역사상 가장 빠른 이탈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3월 들어서 미국 주식의 비중을 뭐 40%나 줄였다. 뭐 이런 수치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선을 돌리는 게 유럽이나 중국 쪽의 증시가 아닐까 싶은데 네. 최근 이 중국 쪽의 투자 판단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확대하겠다. 네. GDP의 약 7%를 쓰겠다. 또 최근에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통화 정책을 더 떨어뜨리겠다 금리를 예, 이런 뉴스.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 재정을 쓰는데 주가가 빠질 증시는 별로 없죠. 별로가 아니라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결국 장기적인 성장을 하려면 시장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하겠죠.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결정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성이 어떻게 되고 있냐입니다. 네.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아져야지만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고요. 수익성이 높아져야지만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중국을 한번 보시면 부양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여전히 과거의 성장에 비해서 소비가 진작이 잘 안 돼요. 예,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 떨어지고요. 여기에 결국은 이익 증가율은 마진 축소로 인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PER이 확 올라가긴 했지만 네. 자기 자본 이익률이 거기에 맞춰서 확 올라갔느냐 ROE가 올라갔느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또 여전히 지금 보고 있으면 이제 미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투자하는 이런 투자 사이클을 보시면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양을 하면서 띄우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은 부양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출을 늘려주고 금융 지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수익성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 AI가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의 수익성 증가가 왼쪽에 보시면 빨간 게 중국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게 미국이에요. 네. 결국 무슨 얘기냐? AI의 도입에 의한 생산성 증가는 미국이 훨씬 월등할 거다.
예, 중국은 뒤처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물론 중국이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투자하는 규모의 7분의 1이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종목을 잘 골라내시면 수익이 나요.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개념에서 이번 이 상승장을 잘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종목을 잘 골라내면 그만큼 수익성은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처럼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보기보다도 유동성이 한번 들어와 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자산군 중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챙겨가야 성공하는 투자 전략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변화 없고요. 네. 네, 여전히 저희는 이제 주식이 더 중요하다. 이제 채권이 금리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주 빠르지 않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여전히 저희는 미국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70% 이상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의 이 얘기는 네. 여전히 이 AI 사이클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보통 성장기에 접어들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잘 고르셔서 특히 AI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종목과 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투자를 해놓으면 앞으로 1년도 아니고 2년 네. 정도의 상당히 높은 복리 수익률을 창출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별 포트폴리오도 함께 전략을 세워봤는데 최근에 또 금값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내고 있죠. 또 네. 동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크게 올라오면서 뭐 연말까지 3천 몇백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은 저희가 크게 안 담아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나 걱정이 있으면 계속해서 금을 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금을 빨리 파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하고 있죠. 예, 관세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은 여전히 괜찮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내후년에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2%대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금에 대한 비중은 줄여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을 놓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